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4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절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힘들 거라고는 감히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고 친정에서 살며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아니었으면 아마 진작에 저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예쁜 우리 딸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즐기며 잘 살아나가고 있네요. 저는 자존심이 정말 강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완벽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누구보다 결혼을 잘해야 했고 완벽한 아내와 엄마가 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하고 나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친구들은 제가 이혼한 사실을 몰라요. 사실 이곳에 처음으로 이혼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랍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가 듣기 좋게 들릴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여기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요. 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부도 꽤 잘했고 좋은 대학 건축공학과를 나와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처음 입사한 회사였음에도 어린 친구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인정받으며 입사 동기보다 더 빠른 진급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승승장구의 인생을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이정희 씨 핸드폰 맞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정희 맞는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좋아했던 남자 동창 김동근이었어요. 동근이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초등학교 시절 서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만나 손을 꼭 잡고 등교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다들 놀렸지만 그래도 꿋꿋이 손을 잡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이 등하교했어요. 학교가 마치면 서로의 집에 놀러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같이 놀고 책도 읽고 간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전교생이 다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커플이었지만 졸업 후 다른 중학교로 가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이랬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퇴근 후 바로 동근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근이도 마침 우리 회사 근처에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는 시부모님이 된 동근이네 부모님도 저를 원래 알고 계셔서인지 매우 잘해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코 질질 흘리며 손잡고 다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것을 보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의 시작을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바로 저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후에도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했기에 회사에서도 여전히 인정받으며 일을 했고 집에서도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완벽하게 집안을 꾸려나갔어요.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드리고 생신 때는 제가 직접 장을 보고 생신상을 차리기도 했죠.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 8시면 집에서 나와 회사로 출근을 하고 7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집안일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남편도 저를 틈틈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남편 회사는 항상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야근하고 오면 매일 밤 10시나 11시였고 주말에도 걸핏하면 출근이라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둘이 합치면 돈도 적지 않게 벌고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정말 완벽에 가까운 생활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뱃속의 아기도 저의 행복함을 아는지 주스에 맞게 건강히 잘 크고 있었고 임신 9개월 차에 들어서며 1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육아휴직 첫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꾸미지 못했던 아기의 방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진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팠고 주기도 제법 일정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택시를 불러 병원을 향했어요. 병원에서는 출산이 시작되었으니 얼른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남편은 저의 연락에 바로 오고 시어머니도 바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셨다고 빨라야 오늘 밤늦게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천천히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면서 양수가 터졌어요. 그런데 아기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진통의 주기는 점점 짧고 심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낀 뭐라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진통에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었어요. 양수도 터진 데다가 오랜 진통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힘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면 산모와 아기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뭐, 수술한다고요? 안 돼요. 조금 더 자연분만으로 해봐요. 양수도 터졌다면서요. 조금만 더 시도해주세요, 선생님. 어머님, 지금 이대로 가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해요. 아유, 선생님, 수술하면 아기가 멍청해지고 허약하대요. 안 그래도 우리 집 첫 손주가 딸이라서 심란한데 그 딸마저 멍청하고 허약하면 어째요? 의사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사람이 50%가 넘는데 그럼 세상의 절반은 다 멍청하고 허약하답니까?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산모 수술해야 한다고요. 나 젊을 때는 밤새 진통해도 수술 없이 애들 잘만 낳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죠. 지금 이런 말할 시간 없고요. 저는 환자분이 무사히 출산을 하게끔 도와야 하는 의사이기에 수술할 겁니다. 그리 아세요. 결국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출산을 마치고 입원실에 누워있고 제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예, 너는 진통도 좀 참고 힘도 잘 주고 하지. 왜 수술을 해서 아기 미래를 망쳐놓니? 수술하면 아기가 멍청해진다는데 안 그래도 딸이라서 속상한데 멍청하게까지 만들어야겠니? 저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진통이란 진통은 다 겪고 수술까지 한 사람에게 몸은 괜찮냐고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왜 수술했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몸은 너무 아프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울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팅팅 부은 얼굴로 눈과 코가 시뻘개져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사돈 왔어요? 아니, 얘가 좀만 더 힘주면 자연분만으로 나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수술을 했지 뭐예요. 사돈도 아시죠? 수술해서 아기 낳으면 허약하고 멍청해지잖아요. 이제 엄마면 좀 아픈 것도 참고 해야지. 그걸 못 참아서. 뭐라고요? 그럼 지금 자연분만 못했다고 이제 막 마취해서 깨어난 아이에게 잡돌이 하셨어요? 잡돌이는 아니고 그냥 아쉬워서 그런 거죠. 아쉬워서. 아쉽긴 뭐가 아쉬워요. 수술해서 아기가 잘못됐어요? 어디 아프대요? 김서방, 아기 뭐 잘못됐어? 아기는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다만 저희 엄마는 앞으로 아기가 잔병치레가 심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이야기세요. 저희 엄마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해요.
내가 무슨 말을 세게 했니? 너 지금 장모 왔다고 편드는 거냐? 남편은 시어머니와 엄마에게 여기 병원이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렸어요. 아빠도 주차하고 왔는데 엄마가 사돈과 싸우고 있으니 일단 엄마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렇게 제 딸 고은이의 탄생 첫날은 아주 시끌벅적하게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아기가 수술로 태어나서 허약하고 멍청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고은이는 조리원에서 아주 잘 지내다가 건강히 퇴소했어요. 고은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첫 손주니 많이 보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보가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산후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보니까 다들 조리원 후에는 산후조리 해주시는 이모님 도움받아서 산후조리 하더라고. 인제 와서 이모님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여보 산후조리 좀 부탁했어. 사실 조리원에서 집에 오면서 목도 못 가누고 쥐면 아스러질 것 같은 이 신생아를 어떻게 씻겨야 할지 막막하기는 했어요. 아주 조금은 시어머니가 일하고 계시지 않으니 집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긴 했고요. 근데 막상 정말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는 수유를 해야 하니 거실에서 자고 남편은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큰 방에,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주무셨어요. 고은이가 새벽에 배고프다고 울길래 모유를 먹이려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에 와서는 잘 먹었는데 밤이 되니 먹이도 않고 잘 물지도 못했어요. 고은이는 짜증이 났는지 더 크게 울고 그 울음소리에 어머니가 작은 방에서 주무시다가 나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고은이가 우유를 먹지 못하네요. 배고파서 우는 것 같은데 일단 조리원에서 받은 비상용 분유라도 먹여야겠어요. 저 잠깐 분유 좀 타고 있을게요. 고은이 좀 안아주세요. 뭐? 아기 분유를 먹인다고? 사람이 사람 젖을 먹어야지 소젖을 어떻게 먹이니? 그래도 아기가 뭐 다른 거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이렇게 우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한테 소젖 먹이면 애 성격 다 버린다. 안 그래도 수술해서 애는 멍청하고 허약할 텐데 너는 애한테 소젖 먹여서 성격도 드세네로 키우고 싶어?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내일 출근해야 해서 푹 자야 하는데 딸이라는 애가 아빠한테 도움이 안 된다며 우는 고은이를 빼앗듯이 안으셨어요. 그리고 고은이를 달래보려고 하셨지만 고은이는 역시 울기만 했죠. 기저귀를 갈아도 소용없었어요. 우리 동근이는 신생아 때도 모유도 잘 받아먹고 기저귀만 갈아줘도 한 번도 이렇게 안 울고 키웠는데 얘는 계집애가 왜 이렇게 유별나니? 네 성격 그대로 빼다 박았네 박았어. 어머니가 고은이를 안고 돌보며 왜 이렇게 우냐고 온갖 짜증을 다 부리시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은이를 보겠다며 안고 모유를 다시 주려고 시도했어요. 역시나 고은이는 울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어요. 수술해서 나온 아이라 멍청해서 제 엄마 젖도 물지 못하나 보다. 그니까 엄마가 됐으면 좀 힘도 잘 주고 진통도 참을 것이지 그깟 진통 하나 못 참아서 의사가 수술하란다고 옳다쿠나 하고 수술했니? 시어머니는 고은이가 울 때마다 애가 저를 닮았다고 하시고 수술해서 나와서 성격이 이 모양인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났지만 당장 고은이가 죽을 듯이 울어대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일일이 대응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은이는 울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고은이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난 이른 아침에도 모유를 여전히 먹지 못했어요. 고은이는 집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밤새도록 모유만을 고집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젖병에 분유를 타서 오셨어요. 젖병에 분유를 타서 주자 고은이는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소젖 다 주니까 잘 먹네. 사람이 사람 젖을 먹어야지 소젖을 저리 먹으면 어째?
안 그래도 성격이 고약할 것 같은데 한 손가락 했어. 안 그래도 수술해서 몸이 비실비실할 텐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어머니는 고은이가 부녀먹는 모습을 보며 매우 못마땅해 하셨어요. 화가 났지만 전날 밤부터 지금까지 고은이의 울음소리에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뭐라고 대꾸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고은이가 분유를 다 먹고 잠이 들고 저도 아침을 좀 먹으려는데 어머니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는 고은이도 이제 잠잠해졌으니 같이 아침 먹자고 상을 차려주셨어요. 밥상에 수저와 밥을 놓으셔서 도와드리려고 하니 저보고 너는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앉아있으면서 시어머니의 밥상을 받을 며느리가 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생각했어요. 사실 고은이 낳기 전을 돌아보면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바로 만들어주시고 시댁에서도 설거지 한 번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지금은 산후조리 해주시느라 어머니도 피곤하셔서 말이 다소 거칠게 나오는 것뿐이지 제가 싫거나 한 건 아닐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히 밥을 먹으려는데 제 미역국 그릇에는 미역에 국만 없이 맑은 국물만 있고 어머니 본인의 국그릇에는 미역에 소고기까지 잔뜩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미역국 끓여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저도 미역 좀 주세요. 미역을 많이 먹어야지 붓기도 빨리 빠지고 회복이 잘 된대요.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머니가 본인의 국그릇을 제 국그릇과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미역이 하나도 없다며 점심때 준다는 말씀만 하시고는 혼자 미역과 소고기를 다 드셨어요.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밥 먹기 싫었지만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먹었네요. 아침 이후 점심, 저녁 식사에 모두 제 국그릇엔 소고기는커녕 미역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은이가 울 때마다 어머니는 내가 수술로 아기를 낳아서 애가 이 모양이라고 하시며 한 번은 안아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작은 방 문을 걸어 잠그시고 낮잠을 주무시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셨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우는 고은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네요. 고은이가 울다가 잠이 들고 어머니도 낮잠을 주무실 때 물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 반찬이 가득하더라고요. 솔직히 모유 수유를 생각보다 일찍 끝내서 저도 먹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 모유 수유 중이었다면 이 집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미역과 소고기 하나 없는 미역국뿐이었어요. 냉동실을 보니 저는 항상 비상용으로 국을 얼릴 때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소분해서 얼렸는데 비닐봉지채로 국이 얼려 있더라고요. 그 밖에 생선, 오징어도 비닐봉지 그대로 얼려 있었어요. 한마디로 냉동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당장 다 꺼내서 정리하고 싶었지만 고은이가 또 울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었네요.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오자마자 오늘 미역국 끓여서 제 밥상 차려주고 고은이도 봐주느라 온몸이 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만 들은 남편은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딨냐며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밥상을 차려주시기는 했지만 고기나 미역이 하나도 없는 맑은 국만 차려주셨고 고은이를 봐주기는커녕 종일 단 한 번도 안아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오늘 종일 작은 방에서 주무시거나 핸드폰만 보고 계셨잖아요. 고은이를 안고 먹이고 씻기고 한 건 전데 왜 어머니가 온몸이 쑤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잠깐 낮잠 잔 거로 그러는 거니? 어제 고은이가 우는 통에 잠을 거의 못 잤잖아. 그래서 피곤해서 잠깐 작은 방에서 잠을 잔 거였는데 그때 고은이가 많이 울었나 보네. 우리 아가 오늘 힘들었겠다.
내일은 내가 고은이 많이 볼 테니 넌 좀 쉬어. 알았지? 아들 앞이라고 목소리가 싹 바뀌어서 사근사근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소고기나 미역 하나 없는 미역 국물만 먹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종일 일하고 온 남편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더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속 터지고 답답한 생활이 일주일째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언제까지 자신이 밥을 차려줘야 하냐며 제가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빨리 집에 가셨으면 하는데 자꾸 저의 몸 상태로 고은이를 잘 돌볼 수 있겠냐며 걱정된다며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몸이 많이 회복되고 고은이를 잘 돌보면 빨리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은이가 자는 동안 미역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밥상을 차렸어요. 저 혼자 먹으려고 차리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식사하시겠냐고 여쭈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말도 없이 어색한 식사를 마쳤어요. 다 먹고 나서 아직 어머니가 설거지 정도는 해주시리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설거지도 제 몫이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반찬하고 아기 보고 어머니 배고프시다니 밥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저의 산후조리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산후조리인가 싶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밤에 어머니 주무실 때 남편에게 하소연도 했지만 남편은 어머니라고 편하시겠냐며 나이 드시고 힘드신데 그래도 며느리 생각해서 이렇게 계시는데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복되는 모습 보면 바로 가실 것이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제 여동생 정은이가 조카 고은이를 보러 왔어요. 정은이는 고맙게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멜론을 사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정은이가 가져온 멜론을 보며 자신도 멜론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며 멜론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방에서 멜론을 깎으시길래 우리에게 주시려는 줄 알았는데 깎은 멜론을 들고 잘 먹겠다며 작은 방에 들어가셨어요. 결국 손님으로 온 정은이가 자신이 사온 멜론을 직접 깎아서 먹었답니다. 이후 고은이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밥을 하려고 주방에 가니 정은이가 놀라서 쫓아오더라고요. 언니는 산후조리 중인데 왜 밥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평소에도 설마 시어머니는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고 언니 혼자 밥 차리고 고은이 돌보고 한 거냐고 하며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정은이가 걱정할까봐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정은이는 저를 위해 미역국도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 끓여주고 밥도 하고 냉동고에 있던 떡갈비도 구워서 한 상 잘 차려주었어요. 우리끼리 편하게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작은 방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작은 방에 갔어요. 어머니는 멜론 한 통을 다 드시고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깨워서 식사하시라고 하니 비몽사몽으로 안 먹는다고 하시고는 다시 주무셨어요.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상을 치우려는데 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세상에, 시어미 잔다고 깨우지도 않고 너희끼리만 먹었냐? 진짜 너무하는구나. 어머니, 제가 아까 밥 다 준비해서 깨웠는데 어머니가 안 먹는다고 하셔서 저희끼리 먼저 먹었어요. 지금 바로 다시 차려드릴게요. 됐다, 고양 것. 엎드려 절 받기도 아니고 내 딴에는 그래도 너 생각해서 불편한데도 여기 와 있는데 그런 내 생각은 안 하고 너희끼리만 먹냐? 나도 그런 밥상 받고 싶지 않다. 어머니는 저와 정은이에게 화를 버럭 내시더니 작은 방에서 핸드폰을 가져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이 애미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나 딴에는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서 며느리 힘들까봐 산후조리 도와주러 왔더니만 이년은 미역국이 맛이 없다느니 하면서 나한테 타박만 하는 거 아니냐? 아들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아휴, 이걸 말할 사람이 우리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했다. 그래, 저녁에 보자꾸나.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두 얼굴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길래 여동생이랑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눌 겸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고은이랑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 여동생이 저를 급히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제 귀를 찌르더군요. 너네 지금 나 왕따 시키니? 아니, 너희들끼리 음식도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하하호호 작은 방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니? 너희 설마 시애미 흉 봤니? 맞네, 맞아.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돈 처녀까지 한통속이네. 서러워서 살겠니? 어휴.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내고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잊지도 않은 말을 술술 지어내는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정은이에게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러워 일단 정은이는 집으로 급히 보냈어요. 그날 저녁, 매일 야근으로 늦게 오던 남편이 칼퇴근하고 일찍 집으로 왔어요.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는 처제 불러서 어머니 흉봤다던데 사실이야? 너는 어떻게 너 산후조리 해준다고 오신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얘야, 됐다. 안 그래도 아기 낳고 힘들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원래 여자들이 아기 낳고 하면 우울해서 조그만 일에도 서운해하고 그런 거야. 아기 신생아 때는 남편과도 죽일 듯이 싸우는데 시어미인 나한테는 얼마나 그간 불만이 많았겠니? 어머니가 나를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며 화난 남편을 달래시는데 제가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어머니 고은이 한 번도 안아주시지 않으셨어. 그래, 그건 이해해. 고은이는 어머니 딸이 아닌 내 딸이니까. 그런데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오셔서 내가 삼시세끼 밥상 다 차려드리고 설거지도 했어. 알아? 지금 고은이 갓 출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정도 지났으면 밥도 하고 설거지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평생 산후조리랍시고 우리 엄마 밥상만 받아 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너 미역국도 끓여주고 했잖아. 미역국? 그래, 미역 국물 끓여주셨지. 미역국이라고 주셨는데 국에 고기는커녕 미역 한 줄기도 안 보이더라. 진짜 내가 요새는 이게 나의 산후조리인지 어머니의 산후조리인지 모르겠어. 이럴 바엔 차라리 어머니 집에 가시고 나 혼자 있는 편이 낫겠어. 아이고, 이 늙은이는 사라져야지. 네 마음 잘 알겠다. 내가 있는 게 오히려 너에게 스트레스니 이 늙은이는 가마.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 속상한 표정을 지으시며 작은 방으로 가셨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짐을 다 챙겨서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지금 왜 다 챙겨 나왔어? 지금 가게? 이렇게 어두운데 어디를 가? 가더라도 내일 날 밝으면 가고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요. 내일 주말이라 쉬니까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 이 늙은이 이 집에서 필요도 없는데 빨리 나가줘야지. 그리고 동근아, 정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여자가 출산하고 나면 호르몬 변화로 성격 좋은 사람들도 화가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울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 야, 너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널 생각하는데 그 앞에서 엄마 꼭 그딴 말을 짓거려야겠냐? 어? 남편은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제게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고은이는 깜짝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고은이를 데리고 일단 큰 방으로 들어가 진정시키는데 저도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울고 고은이 울며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저녁 때 깜짝 놀란 고은이는 새벽 내내 자다 깨서 울었어요. 그 덕에 저도 고은이를 달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어 늦잠을 잤어요. 큰 방에서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회사 대표인데 자기 비서가 20대 후반인데 재테크를 아주 기막히게 잘해서 모은 재산이 많대.
그냥 정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나 만나봐. 새 장가를 가라고? 그럼 정이랑 고은이는 어쩌고?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그냥 양육권 쟤 줘버려. 어제 보니까 정이 성격이 보통 성격도 아니고 고은이도 수술해서 나와서 보나마나 멍청할 것이고 엄마 닮아 성격도 좋지 않을 거야. 괜히 전현들에게 발목 잡히지 말고 이혼해서 새 출발해.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처자식 버리고 새 출발을 해? 이미 그 회사 대표한테 다 이야기했어. 정 그러면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와. 밥은 먹고 올 수 있잖아. 날짜도 이미 다음 주 저녁으로 잡았어. 밥만 먹어, 밥만. 알겠지? 저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들었다고 나가면 분명히 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며 아니라고 할 것이 분명해서 일단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방에 있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정은이한테 카톡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그런데 정은이가 뭔가 자기 이야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회사 대표님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준다길래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은이도 회사 대표의 비서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금융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돈을 잘 굴렸고 그래서 지금 가진 돈도 많아요. 저와 정은이는 남편이 소개받을 사람이 바로 제 동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정은이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언니는 형부랑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솔직히 수술해서 낳은 애라서 멍청하다. 소젖 먹고 커서 성격이 고약하다는 등의 막말하고 산후조리한답시고 오셔서는 저에게 매일 밥상을 요구하시는 모습에 더는 가족으로 살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도 못하고 무조건 지 엄마 편이니 이혼하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죠. 정은이는 그럼 어차피 이혼할 거면 일단 조금 더 참고 살다가 복수라도 시원하게 하고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소개팅은 무산시키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단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동생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연기자 준비를 하는 여동생 친구에게 부탁해서 대신 나가달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데이트 약속까지 잡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드디어 소개팅 날. 남편은 제게 야근한다고 하고 여동생의 친구와 소개팅을 했어요. 정은이는 몰래 숨어서 자기 친구와 형부가 소개팅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는 고은이를 봐야 하니 가지는 못했지만 정은이가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맨날 고은이 보느라 집에서 꾸밀 틈이 없는 저만 보다가 늘씬하고 예쁜 20대 여성을 보니 좋은지 표정이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여동생의 친구에게 다음 데이트는 언제 할지 물었고 그 주 주말에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낚시하러 간다고 하며 정장을 쫙 빼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데 웬 정장을 입었냐고 물으니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갔다가 회사 사람들과 낚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남편은 여동생의 친구를 만났고 남편이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더라고요. 여동생의 친구가 팔짱을 끼니 해벌쭉하고 웃는데 정말 당장 쫓아가 따지고 싶더라고요. 정은이는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동생 친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남편 얼굴만 잘 보이게 편집해서 제게 보내줬어요. 월요일 아침, 정은이는 남편 회사의 게시판에 개발팀 대리 김동근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진을 올렸어요. 그 내용은 김동근 대리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예쁜 딸을 둔 아빠인데 집에 부인과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지겨웠는지 내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썼어요. 순진한 내 친구는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몇 번 밥 먹고 데이트했다는데 자신이 만난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며
이런 김동근 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내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어요. 댓글을 보니 누군가가 김동근 대리는 회사에서 평이 아주 좋은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그냥 와이프와 데이트한 것인데 오해하고 쓴 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 자기가 김동근 대리의 아내 되시는 분을 안다면서 그분은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인데 여기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속의 여자분은 키도 크고 늘씬한 것이 아내는 확실히 아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댓글로 인해 남편은 자기 자식 낳아준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찾아 나선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동생의 작품에 감탄하며 저는 저의 복수를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핸드폰에 카톡으로 들어가 정은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그 밑에는 이명자님의 아들 김동근은 딸이 있는 가정의 가장인데 부인이 지겨웠는데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카톡에 저장된 모든 지인에게 전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성 파일을 하나 더 보냈어요. 사실 어머니가 남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권하신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다 녹음했거든요. 그 녹음 파일에는 고은이가 울 때마다 제가 수술로 나와서 애가 멍청하다고 하신 말, 제게 집안일을 시키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는 얼굴도 못생겨서 일도 못한다고 구박하셨던 말, 인격 모독한 말과 욕설을 하신 것까지 매우 상세하게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기 좋게 편집을 했어요. 요새는 핸드폰 어플이 잘 나와서 음성 파일 편집은 아주 쉽더라고요. 그 후 이명자님의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라는 제목을 써서 이 음성 파일을 카톡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보냈어요. 잠시 뒤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카톡 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친구분 중에는 나도 엄마가 수술해서 나왔는데 그럼 나도 멍청한 거냐며 어떻게 같은 여자가 돼서 며느리한테 그러냐고 너같이 무식한 년이랑 더는 만날 수 없다며 화를 불같이 내셨어요. 어머니가 전화하고 카톡하며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을 상을 짓고 집에 오더라고요. 엄마가 소개해준 그 여자와 데이트한 사진을 누가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사장실에까지 끌려가서 혼났대요. 그리고 본사에서 쫓겨나 아무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괴롭게 하던 모자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이 심각한 상황에 갑자기 웃고 있는 저를 보며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사실 이 모든 일을 저와 제 동생이 계획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너랑 처제가 이 모든 걸 다 계획한 거라고? 왜? 도대체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남편과 시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한테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머니가 그동안 고은이 울고 뗐을 때마다 수술로 나와서 애가 멍청해서 저런다며 하실 때 저 정말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시고 또 어머니도 힘드시니 이러시는 거겠지 했어요. 근데 왜? 우리끼리의 문제를 왜 밖에 퍼뜨려서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냐고 왜?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에게 새살림 차리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그 와중에 제가 더는 참을 이유가 없죠. 이미 두 사람은 저와 고은이를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왜요? 그럼 그냥 나에게 얘기라도 했어야지. 이야기? 너 그동안 내가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니? 어머니한테 막말, 욕설 들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며 내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로지 네 엄마 편만 드는 너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내 입만 아프지. 그래도 좀 더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꼭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려야겠어? 우리 고은이는 어떡하라고. 고은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양반이 젊은 여자랑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냐? 인제 와서 고은이 핑계를 대면서 날 막으려는 생각하지 마. 다 필요 없고 이혼이야. 우리 이혼해. 아,
너는 새장가 가야 하니까 고은이는 내가 데리고 살게. 양육권 꿈도 꾸지 마라. 저는 남편과 어머니께 그동안 참고 왔던 모든 서러운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와 고은이의 짐을 챙기고 고은이를 안고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이제 어떻게 사냐며 울고 있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니 이미 정은이가 와 있더라고요. 정은이의 도움으로 짐을 싣고 차에 타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정은이에게 들어 대충 제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집구석에서 참고 있는 건 멍청이 같은 짓이라고 하시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큰 부류를 저지르고 왔는데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지인들과 연락 다 끊고 남편 따라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방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 인사부 팀장님이 제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사무실 직원에서 재택 프리랜서로 전환해 주셨어요. 그 덕에 친정에서 고은이를 돌보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싱글맘들을 위한 작은 모임도 만들었어요. 제가 싱글맘이 되어보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인 여건도 되고 친정의 도움을 받는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인 싱글맘들은 정말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맘들끼리 모여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모임 멤버들 중에서 여건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얼마 전에는 시에서 좋은 일 한다고 봉사상도 받았답니다. 공부도 일도 생활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던 제가 이렇게 이혼 이야기하며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했어요. 글을 써놓고 보낼지 말지 오랜 시간 생각하다가 이혼한 저 자신을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드디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네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저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네요. 사실 처음에 이혼하고 나서 저는 결혼과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며 자책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저만 보면 사랑스럽게 웃어주는 우리 고은이를 보며 살아갈 희망을 얻고 용기를 내었네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 중에도 저처럼 이혼하시고 저의 지난날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혼을 하면 많이 힘들죠. 하지만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이혼의 아픔을 딛고 이겨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시간은 흐르고 흐르면 언젠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에 빠져 있지는 마세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반드시 봄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힘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봐요. 오늘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